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어느 산기슭. 봄이 오면 벚꽃이 흐드러지고 여름이면 계곡 물소리가 집안까지 들려오는 조용한 마을입니다. 집이라고는 20채 남짓. 그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너무 잘 알아서 낯선 사람이 오면 금방 알아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995년 3월 그 마을 어기 좁은 국도를 따라 낯선 남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빡빡 밀었고 회색 승복을 걸쳤습니다. 목에는 염주 하나, 손에는 낡은 바랑 하나. 스님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냥 절을 찾아가는 스님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은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암자 일서감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지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근 절에서 수행하다가 잠시 몸이 좋지 않아서 요양 겸 기도를 드리러 왔습니다. 며칠만 묵을 수 있겠습니까? 일서감 주지 해인 스님은 잠시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살기 어린 눈빛이 찰나에 스쳤지만 워낙 짧은 순간이었고 몸이 아픈 수행자라는 말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렇게 강태수는 일서감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여성의 삶과 죽음을, 그리고 8년에 걸친 추격전을 시작하는 첫 단추가 됐습니다. 오늘 사건 기록실 TV에서 추적할 사건, 바로 1995년 경기도 양평 일서감 여신도 살인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8년 동안 전국 사찰과 암자를 떠돌며 땡중으로 위장해 도주한 강태수를 쫓은 기록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사건 기록실 TV는 범죄 피해자를 기억하고 두 번 다시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록합니다. 강태수는 1995년 당시 나이 37, 경기도 양주 출신으로 형제가 셋인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격이 난폭하고 충동적이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폭력 문제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탓에 중학교를 겨우 마친 뒤 바로 사회로 나왔습니다. 이후 강태수의 행적은 한 곳에 오래 머무는 법이 없었습니다. 건설 현장을 전전하다가 공장 일을 하다가 식당 배달을 하다가 가는 곳마다 크고 작은 말썽을 일으켰고 동료들과 싸워 쫓겨나기를 반복했습니다. 폭력 전과도 2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다툼 끝에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혀 집행유예를 받았고 또 한 번은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강태수가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건 30 초반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강태수의 어머니는 집 근처 사찰을 열심히 드나들었고 아들에게도 절에 가면 마음이 잡힌다며 데리고 가곤 했습니다. 강태수는 그 과정에서 독경과 염불을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목탁을 두드리고 경전을 외는 것을 어쩌면 다른 무언가보다 더 잘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강태수가 절에서 배운 것은 신심이 아니었습니다. 위장술이었습니다. 그는 스님의 겉모습을 흉내내면 사람들이 쉽게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머리를 밀고 승복을 입으면 낯선 곳에 가도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밥을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마음을 털어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그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3년 전인 1992년, 강태수는 경기도 가평 어느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한 여성을 알게 됩니다. 그 여성이 바로 이 사건의 첫 번째 피해자 김수희 씨입니다. 김수희 씨는 당시 34살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어린 딸을 키우며 살아가던 분이었습니다. 양평 시내에서 작은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면서 낮에는 가게를 보고 밤에는
인근 절을 찾아 기도하는 게 일과였습니다. 주변 사람들 말에 따르면 어려운 형편에도 웃음이 많고 딸에게 헌신적인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절에서 봉사 활동도 자주 했고 법회가 있는 날이면 빠짐없이 참석하는 성실한 불자였습니다. 강태수와 김수희 씨가 처음 만난 건 어느 절의 가을 행사였습니다. 강태수는 그날 어머니와 함께 절을 찾아왔고 김수희 씨는 그날 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은 그냥 아는 사람이 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강태수가 그 이후로 김수희 씨가 다니는 절에 계속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보니 강태수는 김수희 씨의 동선을 파악해두고 있었습니다. 집착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강태수는 당신이 마음에 든다. 같이 살자며 들이댔습니다. 김수희 씨는 저는 딸이 있고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며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강태수는 그 거절을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거절할수록 더 집착했고 집착이 강해질수록 태도가 거칠어졌습니다. 1993년 가을부터 강태수의 행동은 본격적으로 위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수희 씨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 자주 나타나 왜 연락을 안 받느냐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심한 날에는 가게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김수희 씨는 공포에 질려가게 문을 일찍 닫고 혼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 했습니다. 딸과 함께 일가 친척 집에 며칠 피해 있은 적도 있었습니다. 1994년 봄, 강태수는 한술 더 떴습니다. 한밤중에 김수희 씨 집 앞에 나타나 고성을 지르며 나를 계속 피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웃들이 나와서 말렸고 그날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협박은 그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전화로, 편지로, 때로는 직접 찾아와서 경찰 신고를 고려하기도 했지만 당시만 해도 이른바 집안일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고 주변에서 더 자극하면 위험하다고 말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판단이 비극을 불렀습니다. 상대가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낼 때 주변의 말을 듣기 전에 공식 기관의 보호를 먼저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 길을 택하지 못한 것은 김수희 씨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사회가, 그 주변이 그 선택을 막은 것입니다. 그리고 1995년 3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서감 1995년 3월 17일 새벽 일서감 신도 숙소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김수희 씨는 그날 저녁 법회에 참석한 뒤 숙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이른 새벽 예불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딸은 집에서 이웃집 아주머니가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법회 후 숙소에서 기도를 마치고 잠자리에 든 것은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강태수가 일서감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사건 나흘 전이었습니다. 스님으로 위장해 암자의 발을 들여놓은 강태수는 김수희 씨가 그곳에 자주 드나든다는 것을 어떤 경로로든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흘 동안 겉으로는 성실한 수행자인 척 행동하면서 숙소의 구조와 인원 배치, 새벽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간 등을 파악했습니다. 새벽 2시를 조금 넘긴 시각, 강태수는 신도들이 잠든 사이 숙소로 침입했습니다. 그는 사전에 준비해온 흉기를 품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하면 강태수는 잠든 김수희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김수희 씨는 저항했으나 강태수는 흉기로 위협하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태수는 집착했던 여성이 자신을 거부한 것에 대한 분노를 그 새벽에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폭발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수희 씨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가게도 딸도
내일도 있었던 34살의 삶이 그 새벽에 멈춰버렸습니다. 사망 원인은 흉기에 의한 다발성 자상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두 자루의 칼이 발견됐는데 모두 외부에서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밖으로 통하는 문은 안쪽에서 박차고 나간 흔적이 남아 있었고 강태수는 새벽 어둠 속으로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이른 아침 예불 준비를 하러 나온 암자 스님이 숙소 앞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문을 열었을 때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습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예리한 칼로 낭자된 현장이 차마 눈뜨고 쳐다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현장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한 수사관이 있었습니다. 양평경찰서 강력팀 오세준 반장. 그는 당시를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제가 수사 생활을 15년 넘게 했는데 그날 그 참혹한 현장은 오래도록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피해자분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분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드려야 한다. 그게 제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동 수사에서 중요한 단서들이 포착됐습니다. 첫째, 피해자를 잘 아는 면식범의 소행으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 상황을 보면 피해자와 아는 사이에서 범행이 시작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둘째, 흉기를 미리 준비해 들어온 것으로 봐서 계획 범행이었습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셋째, 김수희 씨를 아는 주변 사람들을 수소문하자 여러 명이 강태수라는 이름을 댔습니다. 그 사람이 수희 씨한테 계속 들이댔어요. 한 번은 가게 앞에서 행패도 부렸다고 하던데요. 수희 씨가 그 사람이 너무 무섭다고 했어요. 강태수가 수사선상에 오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서감에 스님으로 위장해 며칠 머물던 낯선 남자가 사건 당일 새벽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태수가 이미 사라진 겁니다. 살던 고시원도 비어 있었고 일하던 공사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해보니 모른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수레가 내려졌지만 추적은 쉽지 않았습니다. 워낙 연고지가 적고 고정된 생활 기반이 없었으며 형제들과도 사이가 나빠서 숨어들 친인척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오세준 반장이 떠올린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삼이 스님 행세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일서감에서도 스님으로 위장에 들어왔었고요. 절이나 암자 쪽으로 추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국 사찰과 암자에 수배 공문이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강태수와의 8년에 걸친 지독한 숨바꼭질이 시작됐습니다. 강태수가 어떻게 스님으로 위장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절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강태수의 어머니는 독실한 불자였습니다. 강태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절을 다니면서 독경과 염불, 목탁 두드리는 법, 합장하고 절하는 법 등을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가끔 절에 드나들면서 그 지식이 쌓였습니다. 진짜 수행을 한 것도 진짜 마음의 안정을 찾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보고 들은 것을 흉내내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승적도 없고 정식 수계를 받은 사실도 없는 가짜 스님. 이른바 땡중이었지만 그의 독경 실력만큼은 실제 수행자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한 남자 주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 하나는 참 잘했어요. 목소리도 좋고 경 읽는 속도도 훌륭하고 그런데 낯선 사람이 오는 날이면 꼭 산 쪽으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강태수의 외모 특징도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다소 붉고 피부가 거칠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불편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신장은 170cm 전후, 체격은 다부진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목에 수건을 두르고 다녔습니다. 오랫동안 독경을 하다 보니 목이 아프다는 이유였지만 진짜 이유는 수배 사진에서 특징적인 목 부위의 점을 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항상 품에 작은 칼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도주 기간 내내 흉기를 몸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강태수가 처음 스님으로 위장해 접근한 곳은 충북 제천 인근의 작은 암자였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였는데 그는 몸이 아파 수행하러 왔다며 머리를 밀고 승복을 걸친 채 나타났습니다. 암자 주지는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강태수는 거기서 약 2달을 머물렀습니다. 그 2달 동안 열심히 독경하고 새벽 예불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울력에도 성실히 임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가 봐도 수행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이 올 때마다 산 위로 올라가 버리는 이상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을 받으면 입을 다물거나 자리를 피했습니다. 항상 혼자 잠자리에 들었고 다른 수행자들과 같은 방을 쓰기를 거부했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수배 전단을 들고 왔다가 화제에 오른 날 강태수는 그날 밤 조용히 짐을 꾸려 사라졌습니다. 강태수가 제천 암자에서 2달을 머문 뒤 떠난 건 경찰이 접근한다는 낌새를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전국 각지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경남 하동, 전북 완주, 강원도, 인제, 경북 안동, 한 곳에 2달을 넘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잠깐 머물다 또 사라지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 초 강태수는 경남 하동 어느 기도 도량에서 박미란 씨를 만납니다. 박미란 씨는 당시 41살,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였고 오랫동안 알아온 지병 때문에 요양 겸 불공을 드리러 그 도량을 찾아왔던 분이었습니다. 마음이 고운 분이었다고 합니다. 절에서 봉사하는 것을 좋아했고 힘든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강태수는 박미란 씨에게 처음에는 수행자로서 다가갔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드리면 병이 낫습니다. 제가 옆에서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박미란 씨는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강태수의 독경 실력은 진짜였고 함께 기도하면서 박미란 씨는 마음의 위로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강태수가 박미란 씨에게 점점 관심을 표하는 게 이상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부탁을 자주 했고 외부 연락을 대신 받아달라거나 필요한 물건을 사다 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뭔가 쫓기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미란 씨는 그냥 사람을 경계하는 분이거니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강태수가 박미란 씨에게 직접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억울한 일로 수배를 받고 있습니다. 누명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박미란 씨는 충격을 받았지만 오랫동안 함께 기도를 드린 인연과 억울하다는 말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박미란 씨는 강태수를 자신이 임시로 빌려 쓰던 외딴 방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2번째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박미란 씨는 강태수가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라는 말만 믿었습니다. 그 방에서 강태수는 박미란 씨를 성폭행하고 이를 이용해 박미란 씨를 방패막이로 경찰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박미란 씨가 외출할 때면 강태수는 방 안에 숨었습니다. 누가 찾아오면 라디오 볼륨을 높여 내부 소리를 차단했습니다. 밥도 필요한 물건도 박미란 씨가 구해다 줬습니다. 나중에 수사팀이 확인한 바로는 강태수는 그 방 안에서 옷장과 침대 사이를 벽돌로 막아 비상용 은신 공간을 만들어 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미란 씨가 우연히 경찰서 게시판에 붙어 있는 수배의 전단을 보게 됩니다. 사진 속 남자가 낯이 익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미란 씨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강태수에게 물었습니다. 이 전단에 있는 사람, 당신 아닙니까? 강태수는 잠시 굳어 있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미란 씨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강태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강태수는 조용히 짐을 꾸려 사라졌습니다. 박미란 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그 진술 덕분에 강태수의 이동 경로 일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박미란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속은 게 너무 부끄럽고 또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나서는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박미란 씨는 피해자였습니다. 강태수에게 생폭행당한 피해자였습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수사팀이 강태수의 흔적을 잡은 것은 5번이었습니다. 그러나 5번 모두 도착해보면 이미 며칠 전에 떠난 뒤였습니다. 발자국만 쫓는 수사가 반복됐습니다. 경북 경주의 어느 암자에서는 하루 차이로 놓쳤습니다. 그 암자 주지가 제보를 해왔는데 연락을 받고 수사팀이 출발하는 사이 강태수가 먼저 눈치를 채고 사라진 겁니다. 수사팀이 도착했을 때 강태수의 방에는 먹다 남긴 밥과 낡은 가사 한 벌만 남아 있었습니다. 전남 순천의 어느 기도원에서는 이틀 차이로 놓쳤습니다. 그 기도원에서 강태수는 약 2달을 머물렀고 신도들 사이에서 기도 잘하는 스님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마침 외부에서 온 사람이 수배 전단을 보고 제보하는 바람에 수사팀이 출동했지만 강태수는 이미 짐을 챙겨 나간 뒤였습니다. 남겨진 짐 중에서 의미 있는 물건 하나가 나왔습니다. 전국 사찰과 암자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빼곡히 적힌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다음 은신처를 미리 조사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오세준 반장은 그 수첩을 손에 쥐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 사람의 8년이구나. 이 수첩 한 권으로 전국을 도망다닌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 수첩에 적힌 것들이 앞으로 그가 갈 곳이다. 강원도 속초 어느 절에서는 수사팀이 은밀하게 접근했는데 강태수는 수사팀이 절입구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뒷산을 통해 도주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항상 낯선 차량이 절 근처에 오면 산 위로 올라가서 지켜보다가 위험하다 싶으면 반대편으로 내려가는 방식을 썼던 겁니다. 그 경계심, 그 도주 반사신경이 강태수를 8년 동안 살아남게 한 힘이었습니다. 오세준 반장은 그 시절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8년 중 처음 3, 4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따라잡을 것 같다가도 금방 사라지고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해자 어머님이 딸 재산 날마다 경찰서에 전화를 해오셨거든요. 잡았냐고. 그 목소리가 그게 저를 계속 잡아뒀습니다. 2001년 봄 양평 경찰서에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 번호가 없는 공중전화였습니다. 담당자가 받았는데 상대방이 대뜸 말했습니다. 오 반장 받고. 오세준 반장이 전화를 받자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나야, 강태수. 오세준 반장은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건이 난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범인의 목소리를 들은 겁니다. 통화는 짧았습니다. 아직도 나를 쫓고 있어. 지쳤겠네. 강태수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흥분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었습니다. 태수야, 자수해. 더 이상 도망쳐봐야 아무 의미 없어. 피해자 어머니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오세준 반장은 전화를 끊지 않으면서
위치 추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강태수는 짧게 받아쳤습니다. 피해자, 억울하다고. 언제까지 쫓을 거야? 4년만 더 있으면 되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추적해보니 경기도 수원의 공중전화 부스였습니다. 수사팀이 달려갔지만 흔적도 없었습니다. 4년만 더 있으면 된다. 그 말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 1995년에 사건이 발생했으니 2010년이 되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강태수는 그것을 알고 그것만 믿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반성도 없었고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도주와 생존만이 있었습니다. 그 전화는 오세준 반장에게 오히려 더 강한 결의를 심어줬습니다. 그때 전화를 받고 나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기어코 잡겠다는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아무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피해자 어머니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내가 잡아야 한다. 전화 이후 수사팀은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뒤를 쫓는 방식으로는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태수는 경찰의 움직임을 너무 잘 감지했습니다. 정보가 세면 바로 도주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앞을 내다보는 것, 강태수가 갈 곳을 먼저 알아내는 것. 수사팀은 강태수가 도주 중에 거쳐간 사찰과 암자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거쳐간 곳들을 지도에 표시하고 이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몇 가지 특징이 나왔습니다. 강태수는 첫째, 주로 경북, 강원, 경남 등 산이 깊은 지역을 선호했습니다. 둘째, 접근하기 어렵고 외진 남자를 골랐습니다. 셋째, 약 2개월 주기로 이동했습니다. 넷째, 신도들 왕래가 많은 큰 절보다 조용한 기도처를 선택했습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수사팀은 강태수가 앞으로 머물 만한 장소 50여 곳을 추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50여 곳에 미리 공문을 보냈습니다. 수배 중인 인물이 승려로 위장해 은신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갑자기 찾아온 낯선 스님이 있다면 신분 확인 전에 즉시 경찰에 알려주십시오. 아무리 수행자답게 보여도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정보 보안도 철저히 했습니다. 제보가 들어와도 현장에 바로 들이닥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주변을 은밀히 살피고 도주로를 차단하고 철저히 준비한 뒤에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번번이 놓친 경험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가을 마침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상북도 청송군 깊은 산속 관음암이라는 작은 암자에서 낯선 스님이 한 달째 머물고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승적도 확인되지 않고 낯선 사람이 오면 자리를 피하는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음암은 청송산 중턱에 자리한 작은 암자였습니다. 차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하나뿐이었고 나머지 세 방향은 가파른 산비탈이었습니다. 오세준 반장은 제보를 받자마자 팀원들과 함께 먼저 현장을 은밀히 답사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진입로를 막고 산비탈 쪽에 인원을 미리 배치했습니다. 강태수가 도망갈 수 있는 경로를 최대한 좁혀놓은 다음 이른 새벽에 진입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2년 11월 초 새벽 4시 수사팀이 조용히 관음암으로 접근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올라가는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낙엽이 두껍게 쌓인 산길에서 발소리를 죽이며 손전등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암자 입구에 도착한 수사팀은 신호를 맞추고 동시에 진입했습니다. 암자 안쪽 본당 뒤편의 작은 창고 옆 별채에서 기척이 났습니다. 수사팀이 문을 열었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난 남자가 눈을 비비며 앉아 있었습니다. 삭발한 머리, 회색 승복, 그리고 수사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태수였습니다. 강태수 씨, 양평 경찰서 오세준이요.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오세준 반장이 말했습니다. 강태수는 잠시 굳어 있었습니다. 눈빛이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몸을 낮추며 창문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잡아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강태수는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암자 뒤편 산비탈로 달아났습니다. 사전에 배치해둔 인원들이 측면을 막았지만 강태수는 놀라운 속도로 산을 올랐습니다. 8년간 산속 절과 암자를 전전하며 단련된 다리였습니다. 캄캄한 새벽 어둠 속에서도 바위를 피하고 나무를 붙잡으며 거침없이 올라갔습니다. 수사팀도 뒤를 쫓았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낙엽이 젖은 가파른 산비탈을 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수는 익숙한 듯 산길을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이상했습니다. 도망치는 방향이 내리막이 아니라 계속 위쪽이었습니다. 올라갈수록 바위가 많아지고 경사가 급해졌습니다. 저쪽은 절벽이다. 멈춰. 지형을 미리 파악해둔 팀원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강태수는 그 소리를 들었는지 순간 속도를 늦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위로 달렸습니다. 어쩌면 막다른 곳인 줄 알면서도 달렸는지 모릅니다. 잡히는 것보다는 절벽이 낫다는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끝까지 도망칠 수 있다는 믿음이 남아 있었는지.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 돌이 굴러내리는 소리, 그리고 짧은 비명. 수사팀이 조심스럽게 접근했을 때 바위 절벽 끝에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절벽은 수십 미터 높이였습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려 아래를 확인했습니다. 강태수는 절벽 아래 바위 사이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품에는 작은 칼 하나가 있었습니다. 8년 동안 몸에서 놓지 않았던 그 칼이었습니다. 8년에 걸친 도주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법정에서 죄를 물을 기회는 사라졌지만 더 이상 그가 세상에 해를 끼칠 일도 없어졌습니다. 산 중턱 새벽 어둠 속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강태수의 사망이 확인된 날, 오세준 반장은 가장 먼저 피해자 김수희 씨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들려온 것은 흐느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세준 반장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8년 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일찍 잡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저는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비극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거절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싫다고 말했고 상대 남자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 데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집착이 분노로 바뀌고 분노가 폭력으로 이어지고 폭력이 최악의 결과로 치달은 겁니다. 이 패턴은 너무 많은 사건에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언제나 거절한 사람의 몫이 됩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김수희 씨는 강태수가 폭력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협을 받았을 때 주변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관의 도움을 받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신고하면 더 화낼 것 같아서라는 두려움. 그냥 조용히 참으면 되겠지 라는 생각. 그 순간의 판단이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건 김수희 씨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주변이, 그 사회가 신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말은 바꿔야 합니다.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상대가 싫다는 말을 무시하고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건 이미 범죄입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당장 112에 신고하세요. 전화가 어렵다면 문자로도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하고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런 상황에 처한 분이 있다면 참아라가 아니라 신고해라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란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태수가 억울하다고 했을 때 그 말을 믿고 도운 것은 선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도움을 요청하는 낯선 사람이 수배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알려야 합니다. 그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종교 공동체, 특히 절이나 암자처럼 외진 곳에 위치한 작은 기도 공간들은 낯선 사람이 와도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동시에 악용될 수 있는 빈틈이 되기도 합니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장기 체류를 요청한다면 신분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한 점이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경찰에 알려주십시오. 오세준 반장은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나서 오래지 않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날 동료들이 이제 쉬라고 하자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수희 씨한테 이제야 제대로 인사한 것 같아서 그나마 마음이 가볍습니다. 8년을 매달려온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오늘 사건 기록실 TV에서 전해드린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창작 구성 작품임을 밝힙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